예, 안녕하세요. 파라미디어 편집주간 이문영입니다. 오늘 역사 콘텐츠와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콘텐츠는 적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설, 만화, 컴퓨터 게임, 보드 게임, 영상물에는 또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물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저널 그날 같은 토크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연극, 뮤지컬, 팟캐스트. 팟캐스트에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있어서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이라는 팟캐스트는 역사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사 창작물하고 역사학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터 스콧은 역사 소설을 처음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창작물을 통해서 인물과 시대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월터 스콧의 역사 소설을 읽은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는 월터 스콧이 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과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만보다 진실이 더 흥미롭고 아름답다. 역사를 소재로 하여 창작하는 쪽이나 역사 자체를 탐구하는 쪽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인간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고자 하기 때문이죠. 창작자는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에 접근하면서 타인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역사가는 사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창작자와 역사가는 서로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창작자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되 그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역사가는 자신의 목적이 있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취사 선택하거나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창작자는 역사 행위의 주체의 사고에 대해서 자유롭게 추정할 수 있지만 역사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판단해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창작물은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물, 역사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교육용 게임, 역사 교육 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맹꽁이 서당 이런 것들이 교양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작물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통 창작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거나 또 가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더라도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든가 또는 월터 스콧의 아이반호우라든가 박경리의 토지 또는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이 정통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가상 창작물에는 두 종류가 또 나눠지는데요. 대체 역사물이 있습니다. 대체 역사물은 높은 성의 사나이 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나치가 2차 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쓴 작품들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검은머리 미국 대원수 같은 작품이 나와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판타지 역사물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역사를 배경으로만 사용하지 실제 역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었던 왕이 좀비가 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만드는 킹덤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조선 왕조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룬 드라마 궁 같은 경우가 다 이런 판타지 역사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대중화가 되는 데에는 디지털 작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작업이 시작된 것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 무렵부터 인터넷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접속하기 굉장히 쉬워졌죠. 그 전에 있었던 PC 통신 같은 경우와는 이 인터넷은 또 경우가 다른 거라서요. 근데 이 97년에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작업은 인터넷에 올라온 건 아니었고 CD롬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CD롬으로 발매돼도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이걸 작업 요소로 삼았죠. 그래서 2003년에 드라마 대장금이 등장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실존 인물이다라는 점을 갖다가 광고하는 그 어필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대장금은 실제로 중종실록에 잠깐 등장한 인물인데 작가가 여기서 길고 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고요. 역사를 배경으로 사용하지만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는 않는 방법으로 역사 드라마 창작에 새로운 장을 열었죠. 이처럼 조선 역사를 배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존 인물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2006년에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가 시작이 되자 이런 이야기거리를 찾는 창작자들을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조선왕조실록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서 웹 서비스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손쉽게들 접속을 해서 검색하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터넷 세상이 발전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이 AI하고 가짜 정보가 결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예시로 들어오는 건데요. 한국의 국어학자 최연배의 스승은 일본인이라는데 누구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앞에 물어본 것, 즉 최연배의 스승은 일본인이다를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거는 다 판타지예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게 다 판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보시면 이건 심지어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게 아니라 책으로 나온 겁니다.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가렛 미첼이 조선왕조실록 사본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물어봤죠. 총 몇 권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챗 GPT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몇 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 한 권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챗GPT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보로부터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짜 정보들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일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이 질문을 갖다가 제가 똑같이 현재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마가렛 미첼이 조선왕조실록 사본을 몇 권 보유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역사 기록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본이 외국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외국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매우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또는 관련 학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GPT가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지와 또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대중화하는 데서는 이런 플랫폼들의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백과사전으로 위키위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위키백과라고 부르고도 하고 위키피디아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에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서브컬처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나무위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나무위키는 서브컬처에서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는 위키피디아도 약간 위험한데 나무위키는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을 해서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챗 GPT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맹신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네이버에서도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보는데요. 이게 1991년에 만들어져서 벌써 30여 년이 넘은 백과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낡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 업데이트 안 된 새로운 학술적인 정보들이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기록유산이라는 새로운 웹 서비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웹 서비스는 이제 외부 기반으로 하는 백과사전, 그러니까 종이책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데이터 기반 인문지식 백과사전을 지향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 그 국내 역사학계가 사료를 DB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웬만한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뭐 다 여기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인제 중국의 중국 정사 조선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들도 전부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일본 역사 책들에서도 한국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 고전 종합 DB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요. 이 한국 고전 종합 DB는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명한 문집들 그 여기서 전부 서비스를 하고 번역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검색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인제 방대한 양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검색어를 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적에는 디렉토리를 한정해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 지식이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한국 금성문 종합 영상 시스템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요걸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전부 바꿨어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데 이제 국가유산이라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낯설죠. 근데 문화재라는 건 어떤 재물,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도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인데요. 국학진흥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스토리 테마파크에는 일기류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진솔하게 써내려갔던 그 일기들이 이제 전부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정말 이렇게 몸에 와닿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테마파크는 처음 이걸 만들 때부터 이름 자체가 스토리 테마 파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스토리에 도움이 되게끔 이 일기 자료들이 계속 활용되기를 바라고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서 찾아보기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캔을 해서 옛날 자료들 같은 경우들 스캔하고 또 중요한 자료들 같은 경우도 스캔을 해서 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거 저자가 공개를 하는 걸 동의를 해야지 공개가 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온라인 자료들은 집에서 접속해서 못 보는 자료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면 PC에서 연결해 주는 PC들이 있습니다 하고 사서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PC로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간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역사 자료를 찾기가 엄청나게 쉬워졌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온갖 논문들을 DBPR을 비롯해서 논문 서비스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웬만한 학교들은 전부 그 서비스들을 학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자료들을 갖다 접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은 역사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 콘텐츠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캐릭터가 주는 쾌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란 거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악당이니까 무조건 나쁘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역사 콘텐츠로서의 그 소설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창작물에서의 캐릭터가 너무 한 면만 갖고 있는 단순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캐릭터를 갖다가 무찌르거나 뭐 해치우거나 하면은 물론 당연히 거기서 어떤 쾌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복잡한 사람들의 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많이 수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도세자 당쟁 희생설 뭐이라든가 사도세자가 이제 뭐 남인을 편들다가 당쟁 때문에 이제 뒤지에 갇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 사도에서 이제 사실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또 정조가 이제 독살당했다 이런 이야기, 예, 역시 현재로서는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예, 이야기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정조 만병통치설처럼 정조가 개혁군주로서 뭐 온갖 일을 다 해낼 수 있었는데 그만 일찍 죽는 바람에 이런 얘기들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정조가 무려 2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을 치면 4번을 연임을 한 셈인데요. 그때까지 개혁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병자호란 자초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건데요. 인조가 병자호란을 갖다가 자초하게끔 청나라를 자꾸 도발해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들 하죠. 사실 병자호란이든 임진왜란이든 우리가 피해자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때렸는데 맞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맞을만 했어. 우리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맞았으니까 맞은 놈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뿌리 깊게 있는 게 일제 만학설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온갖 나쁜 짓들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뭐 새말뚝도 박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사실 나중에 가면 그런 역사적 근거도 없고 사실도 없는데 그냥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들이 오히려 반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한 나쁜 일들이 조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콘텐츠를 다룰 때 항상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고 실제로 역사학계에서 지금 쌓아놓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루카치 철학자 루카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월터 스콧의 필수적 시대착오라는 말인데요. 인물들이 역사 창작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이 했을 법한 것보다 더 명확한 방식으로 사실적이고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는 자유란 말도 없고 평등이란 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등장인물들은 그 말을 써야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실제 사물과의 관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착오다라는 거죠. 이런 데까지 그때 그런 말들이 없었는데요.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이 창작물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쓴다든가 조선시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대중화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대중의 소통이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대중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현재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푸른 역사에서 나오는 금요일엔 역사책 시리즈처럼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으로 나오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책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썼지만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지금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글쓰기를 할 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중 강연을 하는 역사학자분들도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TV의 역사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만 해도 그런 데는 나가면 안 된다. 그거 학자가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런 데 나가면 딴따라 되는 거다. 예,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한편 반면으로는 역사학자 무용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권위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래서 반지성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죠. 역사가 전문가만 하는 거냐?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의 역할과 기여를 갖다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을 강단사학자니, 식민사학자니, 심지어는 매국사학자니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오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중간 저자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저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계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이라든가 이런 강연하고 이럴 적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을 싹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유명한 설민석 강사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가 이제 대중의 지탄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방송 활동 같은 거 하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다룰 적에는 중간 저자들도 예민하게 그 문제를 갖다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거침없이 막 얘기하시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비들은 이제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가짜 역사죠. 이 역사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건 역사학이 아닌데 왜 그렇게 불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눈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압니다. 눈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근데 사람이란 말이 붙어 있죠. 역사학이란 말이 붙어 있다 해서 이것이 역사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사 역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가짜, 엉터리란 이야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과대망상증이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에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하고 뭐 전 아시아를 지배했고 맨날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 역사학계가 이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계를 무력화하고 선전선동을 해서 국수주의적 시각을 막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계가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역사학계가 올바르게 이제 역사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도 뭐 전라도 천년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걸 발간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든지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나와서 그다음에 그걸로 비판하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환단고의 같은 거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환단고의 같은 게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뭐 그럼 못 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고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증의 오류라는 역사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의심증의 오류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가 있냐면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 그러니까 승자가 썼으니까 뭔가 왜곡했을 거고 패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하는 거죠. 의심증이 박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전개된 거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이상 그 뒤에 뭔가 다른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어떤 음모에서 죽었고 정조는 독살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증을 발현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오류로 빠지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승자의 역사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자서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전두환 자서전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80년대 역사를 올바르게 쓴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이니까 다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갖다가 남겨져 있는 사료도 그걸 쓴 사람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갖다 연구하는 것도 역사학자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히스토리 자체를 그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믿고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원래 다 다른 게 있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의심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사 역사라는 게 이제 돈도 많고 또 권위도 있는 분들이 이걸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가면 다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분야에서 쌓은 명성을 가지고 역사학에 들어와서 뭐 역사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고대에 우리가
위대한 나라였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뭐 이래 버리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큰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 대중화하고 사이비가 무슨 관련이 있냐? 1960년대에 이 유사 역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유사 역사라 부를 것이 없어요. 그냥 역사학 연구가 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은 이 이전의 상태는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0년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한일 외교 관계가 재개되면서 반일 정서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어요. 이 반일 정서를 타고 민족적인 감정론을 갖다가 부추기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서 1980년대가 되면 이제 그 유명한 환단고기라는 책자가 발간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유사역사학 전성시대가 벌어집니다. 특히 이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습니다. 1981년, 83년에 걸쳐서 일본 역사교과서 우리 역사를 갖다 폄하하고 자기네들이 뭐 잘못한 거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막 고등학생들도 다 데모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건 시켜서 한 거지만. 그런 만큼 반일 정서가 엄청 높아졌을 적에 반대급부로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굉장히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사 역사학이 아주 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창작물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절에 이제 최인호의 뭐 잃어버린 왕국, 막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막 일본이 우리 역사를 다 망쳐놨어 이런 인식을 갖다 퍼뜨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역사학에서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대중화를 갖다가 역사학계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 시민강좌라고 이백 선생님이 만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역사들이 좀 쉽게 써보자라고 했던 잡지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또 역사 비평 같은 잡지도 198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역시 또 일본과 중국이 양쪽에서 이제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후쇼샤 교과서라는 게 나와서요. 이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극우적인 일본 역사 교과서를 편찬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역사 교과서는 거의 채택이 안 돼요. 지금도 채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일본 교과서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이제 문제가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후쇼사 교과서 같이 이렇게 완전히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공정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현재 중국의 영토에 있었던 나라들은 전부 중국사에 속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이제 중국사에 속하는 발해 중국사고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부터 갈라져 나간 백제도 중국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발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에서는 우리나라 이 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오른 거죠.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되면서 근데 또 이게 또 이쪽으로 우리가 찬란한 문화와 우리 역사를 뺏기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반동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뉴라이트 사관이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자국사 비하를 막 하게 돼요. 우리 조선은 망할 만해서 망한 나라야. 그런데 일제가 들어와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근대를 이식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일제한테 고마워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교과서라고 한국 근현대사 2008년에 이제 이런 걸 막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계는 한쪽에서는 민족주의가 과대해가지고 뭐 전부 다 우리 땅이었어, 중국 땅도 다 우리 거였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역사가 처자 망해 없어지는 게 싼 나라였어 막 이렇게 비하하는 세력 요 중간에 들어와서 양쪽에서 치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 유사 역사의 세력이 엄청나게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고 있던 동북아 역사지도를 갖다가 이게 5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좌초시켜버려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것 자체가 동북공정 문제에 우리가 대항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어디에서 써도 부끄럽지 않을 지도를 만들자라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식민사관으로 만들어졌어요라고 여론 공격을 가하자 뭐 국회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얼리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하버드 대학이랑 같이 진행을 해서 한국 역사를 갖다가 미국에 좀 알리고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이런 사업을 했던 것도 2017년에 역시 유사 역사학 세력들이 이제 좌초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2024년이 되자 교과서를 표방한 책을 이 사람들이 발행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영업을 뛰고 있죠. 예,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런 사이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역시 역사학자들이 좀 더 많은 좋은 역사 책들을 갖다 발간하고 또 중간 저자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역사 창작물들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물을 봤을 적에 이제 시민이 역사를 영상으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 스페셜이 이제 제일 유명한 프로였죠. 1998년에서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2012년까지 갔고요. 한국사전, 역사추적, 역사저널 그날, 또 천일야사, 차이나는 클라스, 그리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벌거벗은 세계사나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역사 교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것보다는 좀 더 드라마, 창작물들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크죠. 그런데 이 역사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극이라고 하면 조선시대까지를 보통 사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에 나오는 걸 시대극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 거는 아예 그런 표현을 안 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70년대에 이런 분류를 했어요. 사극, 시대극 이런 식으로. 70년대 이걸 한 걸 생각을 해보면 가령 서울의 봄을 보면 서울의 봄은 4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70년대 시대극이라 불렀던 1940년대는 30년밖에 안 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서울의 봄 같은 것도 우리가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잘못 쓰는 말 중에 팩션이 있어요. 팩션은 원래 그냥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붙여서 창작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역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게 초점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극이면 다 팩션이라고 막 부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원래 사극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다가 상상력을 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안 그런 사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상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 팩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냥 모든 사극과 패션은 그냥 동일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오남용하고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제 퓨전 사극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상에 제한이 없는 사극이에요. 가령 이제 인기리에 방영됐던 철인 왕후라든가 슈룹 같은 드라마가 이게 이제 그냥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이거든요. 남자 요리사가 갑자기 조선시대로 가서 철종의 아내 왕비가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역사를 완전히 바꿔서 철종이 위대한 군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슈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다룰 때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지만은, 예,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하기에는 좀 너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넘어가서. 이런 문제들, 역사물을 다룰 적에 민족주의적인 것을 다루면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기적적인 승리였던 명량대첩을 다룬 2014년 영화, 무려 1,700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작품인 노량에 오면은 450만밖에 관람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또 이제 암살 같은 영화, 이것도 1,000만이 넘었고,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뭐 560만 정도 봤는데 역시 뭐 그 정도면 크게 성공한 영화죠. 반면에 이제 같은 이런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자전차와 엄복동 같은 경우는 17만 명. 그래서 뭐 UBD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사태가 벌어진 쫄딱 망한 영화죠. 1947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100만 명 정도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역시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묘
파묘가 등장을 했는데 이 파묘는 뭐 이 역사물은 아니잖아요. 호러물인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영화고 그래서 천만이 또 넘음으로써 '민족주의가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정차 원복도이나 1947 보스턴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상 잘 되려고 하면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고요. 명량은 성공했지만 노량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 그런 데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 창작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재고 우리들이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콘텐츠 시장은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도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을 알아가기 위해 역사로부터 소재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어필하기 쉽죠. 우리들 아는 이야기 같이 보이니까요. 어필하기 쉽고 보편적 정서를 다루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도 쉽습니다. 뭔가 낯설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정서라서 보기 편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대장금이 이란에서 크게 성공한다든가 뭐 대조영 같은 작품이 몽골에서 크게 성공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뭐 그것들이 그 사회의 보편적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또 과거와 달리 수없이 많은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자료들 같은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역사학계의 성과를 이 창작자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발품만 조금 팔면 사실 손품이죠. 발로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컴퓨터 앞에서 두들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노다지가 널려 있는 곳이 이 역사 콘텐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창작자들이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대중들과 만나서 이런 또 앞에 쭉 제가 우려한 것처럼 사이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